그 노친네 도대체 언제 죽어? 징글징글하다 정말.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의 이 한마디에 73년 제 인생은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내 목숨보다 아꼈던 아들 기철이가 웃고 있더군요. 제가 언제 죽을지 기다리는 며느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요. 하지만 얘들아,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너희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상속이 아니라 지옥이란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오늘 하루 따뜻한 평안과 복이 가득 머물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징글징글하다. 언제 죽냐? 좀만 더 참자. 내 나이 73. 남들은 자식 농사 잘 지어 손주 재롱 보며 대접받고 살 나이라고들 하죠. 저도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에 홀로 된 후에는 아들놈 하나 번듯하게 키워 그놈 덕 보며 사는 게 얘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적표가 사실은 오물로 뒤덮인 가짜였다는 걸 내 73번째 생일이자 아들놈 생일이었던 그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들 기철이는 저와 생일이 같습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날이 곧 그놈의 생일이니 저에겐 매년 생일이 2배로 귀하고 벅찬 날이었죠. 며느리 희진이는 바쁘니까 절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그래도 엄마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며칠 전부터 장을 봐서 꼬박 이틀을 고아낸 한우, 사골국에 녀석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도 자식 입에 들어갈 생각에 발걸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군요. 내가 나이가 들어 번호를 잊었나 싶어 몇 번을 다시 눌러봐도 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찰나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며느리 희진이의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어머니한테 비밀번호 바꿨다고 말 안 했지? 잘했어. 오늘 같은 날까지 오셔서 음식 차려주네 어쩌네 하시면 진짜 분위기 다 깨지잖아. 애들도 할머니 음식 냄새 난다고 질색을 하고. 에이, 그래도 우리 엄마 오늘 생신인데 좀 너무한 거 아냐? 전화라도 한 통 드려야지. 전화하면 또 오신다고 난리치실 텐데 자기는 참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저 나이 되도록 안 돌아가시고 우리 눈치 주시는 거 다 저 아파트랑 상가 때문인 거 몰라? 죽을 때까지 저거 손에 꼭 쥐고 우리 길들이게 하시는 거라고. 아유, 징글징글해. 어머니는 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살아계실까? 혹시 우리 괴롭히려고 일부러 안 죽고 버티시는 거 아냐? 하긴 엄마가 좀 질기시긴 하지. 그래도 저게 다 합치면 수십억인데 좀만 더 참자. 우리 엄마 성격에 저거 다 놔주지 누구 주겠냐? 저 노친네 죽고 나면 저 집 팔아서 우리 강남으로 이사 가자. 조금만 더 고생해.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목숨보다 아꼈던 내 새끼 기철이가 며느리의 저 잔인하고 패륜적인 말에 맞장구를 치며 웃고 있더군요. 내가 살아있는 매 순간이 자기들에겐 상속을 위해 견뎌야 하는 고통이었던 겁니다. 73년 평생을 자식 하나 바라보고 버텨온 제 세월이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날카롭게 끊어졌습니다. 평생을 지탱해온 엄마라는 이름의 인내가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저는 들고 있던 공국 냄비와 갈비찜, 보따리를 현관 앞에 그냥 내팽개치듯 두고 나왔습니다. 눈물도 안 나더군요. 눈물조차 아까웠습니다. 머릿속은 얼음물처럼 차갑고 명료해졌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내가 죽기만을 바란다면 산송장처럼 살지는 않으마. 하지만 내 재산,
너희는 단 한 푼도 구경 못할 거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인상이 좋은 김 변호사가 저를 의아한 눈으로 맞이하더군요. 제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가진 강남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당장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그리고 제 모든 예금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여생을 보낼 VVIP용 최고급 실버타운 종신 입주권을 알아봐 주세요.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오로지 저만을 위해 다 쓸 겁니다. 어르신, 재산이 70억이 넘는데 정말 자녀분께 한 푼도 안 남기시겠다고요? 나중에 아드님이 알면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라고 하세요. 유언 공증에 신탁 설정까지 가장 비싼 비용을 들여서라도 빈틈없이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제 모든 보험금 수혜자, 비상 연락망에서도 아들놈 이름 당장 지워주세요. 이제부터 제 인생에 박기철이라는 이름은 죽었습니다. 수십 장의 서류에 사인을 마친 뒤 김 변호사가 얇은 바인더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이 재산은 할머님의 의지 없이는 그 누구도 신이 와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셨네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평생 나를 짓누르던 굽어있던 등이 꼿꼿하게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백화점에 가서 평생 비싸서 만져보지도 못했던 명품 코트를 사고 나를 위한 화려한 레몬 타트 하나를 샀습니다. 차 안에서 타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영자로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을 전율케 했습니다. 달콤함 뒤에 숨겨진 그 알싸한 자유의 맛에 저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현관 도어락 번호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번호를 차단했죠. 저녁이 되자 예상대로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오는 전조등 불빛이 베란다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기철이었습니다.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놈이 은행에서 보낸 신탁 설정 및 수혜자 변경 알림을 받은 모양인지 얼굴이 흙빛이 되어 뛰어왔습니다.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왜 비번을 바꾸셨어요? 지금 은행이랑 법무법인에서 온 연락 이게 다 뭐냐고요? 엄마 노망 나셨어요. 그 70억이 어떤 돈인데 그걸 다 써버리겠다는 거예요. 당장 문 열어요. 제정신이냐고요? 저는 소파에 깊숙이 앉아 평생 아들놈 공부 방해될까봐 작게만 틀었던 클래식 음악을 가장 크게 틀었습니다. 베란다 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야경을 감상하며 향이 좋은 홍차를 한 모금 마셨. 문 밖에서는 제 유산이 날아갈까봐 내 아들이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호수처럼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그러셨죠. 내 부드러운 말을 고마운 줄 모르는 놈들에겐 차가운 침묵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법이다. 아들은 한참을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다 돌아갔습니다. 멀어지는 차 불빛을 보며 저는 일기장을 펴서 딱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나 자신을 선택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73억. 내 영혼의 값어치만큼 즐겁게 다 쓰고 갈 것이다. 아들이 문을 발로 차며 울부짖던 그날 밤 이후 제 휴대전화는 불이 났습니다. 차단된 번호를 대신해 며느리, 친정 식구들부터 아들의 친구들까지 번갈아 가며 연락을 해대더군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음들을 뒤로하고 73년 평생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삿짐 업체 직원이 와서 사모님, 짐이 이게 전부인가요? 라고 물을 정도로 제 짐은 단출했습니다. 수십억대 자산가인 제가 가져갈 건 명품 가방도 값비싼 가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 몸에
맞는 옷 몇 벌과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작은 화분 하나뿐이었. 이사 당일 아침,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기철이와 휘진이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며칠 밤을 설쳤는지 기철이의 얼굴은 퀭했고 그 기세등등하던 휘진이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제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날은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실버타운이라니요. 저희가 모실게요. 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70억이면 우리 애들 유학 보내고 나 사업 확장할 수 있는 돈인데 그걸 실버타운에 다 퍼부으시겠다고요? 그게 엄마 제정신으로 하시는 소리예요? 그 돈이 엄마 혼자 만든 돈이에요? 아버지가 남기신 건데. 아버지가 남긴 돈이라니. 남편이 죽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놈은 다 잊은 모양입니다. 새벽에는 남들 버린 박스 주우러 다니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손등이 터져라 설거지하고 밤에는 건물 청소에 파출부 일까지.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였죠. 그렇게 온몸의 관절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온갖 꾸준히 일을 다 하며 빚 갚고 상가까지 올린 건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매를 붙잡은 며느리의 손을 우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기철아, 내 아버지가 남기신 게 있다면 그건 너라는 자식 하나였다. 그런데 내가 그 농사를 아주 망쳤더구나. 그리고 희진아, 아까 모시겠다고 했니?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내 공국 냄새도 싫다던 내가. 나는 이제 내가 해주는 밥보다 실버타운 셰프가 해주는 스테이크가 더 기대된단다. 제가 이삿짐 트럭에 올라타려 하자 기철이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하나둘 베란다로 내다보며 수군거렸지만 녀석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오직 날아갈 70억 유산 생각뿐이었겠죠. 엄마! 그럼 희진이랑 이혼할게요. 엄마가 원하시면 저 이 사람하고 당장 갈라설 테니까 제발 그 계약만은 취소해주세요. 제가 여자를 잘못 들인 제 탓이에요. 엄마! 제발요! 제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제 뒷담화를 하며 낄낄거리던 놈이 돈줄이 끊기게 생기자 당장 잘못 들인 여자라며 버리겠답니다. 그 말을 듣는 희진이의 눈이 경악으로 물드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만든 가족이라는 이름의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이혼. 그건 너희 둘이 알아서 할 문제지. 하지만 기철아, 명심해라. 내가 이혼을 100번 하더라도 내 돈 1원도 너에게 갈 일은 없을 거다.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내 돈을 다 쓰고 갈 거거든. 너희 줄 돈은 현관 앞에 두고 온 갈비찜 보따리. 그거면 충분하지 않니? 저는 차창 밖으로 절교하는 아들과 삿대질을 시작하는 며느리를 뒤로하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베란다 창밖으로 보던 그 전조등 불빛이 이제는 저를 환하게 비추는 독립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텔급 실버타운 더 클래식에 도착했을 때 정장을 입은 직원이 제 가방을 정중히 받아들었습니다. 박영자님,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사모님의 모든 일상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불편하신 점은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안내받은 제 방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을 자랑했습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고 바스락거리는 깨끗한 호텔 침구가 저를 반겼. 저는 창가에 서서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73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강물 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실버타운의 다이닝룸에서는 우아한 바이올린 연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준비된 코스 요리가 제 앞에 놓였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누구의 입맛을 맞출 필요도 없이 오로지 저만을 위한 식사였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세련된 차림의 한 부인이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표정이 참 편안해 보이시네요. 여기 오면 다들 처음엔 아들 걱정, 손주 걱정에 잠을 못 자는데 사모님은 꼭 세상을 다 가진 분 같아요. 네, 맞아요. 세상을 다 가진 건 아니지만 이제야 나를 가졌거든요. 저는 그녀와 가볍게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첫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깊은 단잠에 빠졌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던 아들의 울부짖음도, 며느리의 가식적인 목소리도 더 이상 제 꿈속까지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첫 아침은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창밖의 물 한 개를 감상하며 마시는 커피 한 잔, 그 평화가 영원할 줄 알았건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실버타운 정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들놈 기철이가 어디서 구했는지 새파랗게 젊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었죠. 이거 다 무효야. 우리 엄마 지금 제정신 아니라고. 73세 노인이 앞뒤 분간도 못하는데 꼬드겨서 전 재산을 가져가. 이거 사기야. 사기. 당장 우리 엄마 내놔. 실버타운 로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은 추악했습니다. 제 안위가 걱정되어 온 게 아니라 날아간 70억 유산이 아까워 눈이 뒤집힌 짐승의 모습이었죠. 며느리 희진이는 뒤에서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가련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우아하게 로비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곁에는 미리 연락해둔 김 변호사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죠. 누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냐? 박기철!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습니다. 난동을 부리던 기철이가 흠칫 놀라며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이내 변호사를 앞세워 기세등등하게 다가오더군요. 박영자 어르신, 자제분께서는 어르신의 인지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고액의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귀가하시는 게 인지능력? 그래. 자식놈이 애미 뒤통수 치고 죽기만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공국 끓여 바치던 그때는 내가 확실히 미쳤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단다. 저는 김 변호사가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와 그 젊은 변호사 앞에 화면을 들이밀었죠. 그 안에는 제가 실버타운 계약 일주일 전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은 전문의 진단서와 지능검사 결과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자, 봐라. 인지기능 상위 5%, 치매 소견 전혀 없음. 그리고 여기 이 영상도 봐. 내가 정신이 아주 또렷한 상태에서 이 모든 계약을 내 자유의지로 진행한다는 걸 촬영한 공증 영상이다. 김 변호사님, 설명해 드려요. 이미 모든 서류는 법적 검토를 마쳤습니다. 또한 어르신께서 아드님을 상속 결격 사유에 준하는 폐륜 행위로 고소하기 위해 준비하신 자료들도 여기 다 있습니다. 며느님과 나누신 대화 녹취록, 그리고 그간 아드님이 어머니의 상가, 임대료를 가족들 모르게 빼돌려 쓴 내역까지 전부 말이죠. 기철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 희진이는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죠. 제가 단순히 돈을 들고 도망친 줄 알았겠지만 저는 73년을 독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녀석들이 제 뒤통수를 칠 때 저는 이미 녀석들의 숨통을 끊을 준비를 마쳤던 겁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그 상가 임대료 좀 쓴 게 무슨 죄라고 고소를 해? 엄마 돈이 다 내 돈이지. 아니, 이제 내 돈은 오로지 나만의 것이다. 그리고 방금 내 변호사가 말한 그 임대료 횡령건, 내가 고소장 접수 안 하는 조건이 딱 하나 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다시는 여기 실버타운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라. 만약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너는 유산은커녕 감옥밥을 먹게 될 거다. 아들은 변호사를 붙잡고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젊은 변호사도 이미 전세가 기운 것을 눈치챘는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결국 기철이는 쫓겨나듯 실버타운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지는 녀석의 뒷모습은 제가 73년 동안 봐온 아들이 아니라 그저 욕심에 문먼 낯선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조용해진 로비에서 저는 베란다 너머로 보이던 그 야경보다 더 눈부신 아침 햇살을 마주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혈육인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썩은 살을 도려낼 땐 아픈 법이죠. 하지만 그래야 새 살이 도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지네요. 그날 오후, 저는 실버타운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수채화반에 등록했습니다. 붓끝에 물감을 묻혀 하얀 캔버스 위에 첫 선을 그었죠. 그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사느라 덧칠해졌던 제 인생이 깨끗하게 지워지고 오로지 저만의 빛깔이 입혀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전화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아들의 번호가 아닌 낯선 번호였습니다. 어머니, 저 희진이에요. 기철 씨랑 진짜 이혼 서류 접수했어요. 저도 그 사람한테 질렸어요. 어머님, 저 정말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생겼는데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시어머니에게 매달리는 그 얄팍한 속내라니. 저는 답장 대신 그 번호를 영구 차단 목록에 올렸습니다. 아들 내외를 완벽하게 쳐내고 맞이한 실버타운의 오후, 피부치의 배신이 남긴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가장 비싼 레드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비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아닌 뜻밖의 이름. 50년 전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말없이 제 곁을 지켜줬던 고향 친구 순옥이었습니다. 영자야! 박영자 맞지? 세상에, 정말 너구나. 주름진 얼굴, 하얗게 샌 머리. 하지만 그 선한 눈매만큼은 예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3세 노인이 된 두 여자가 마주 앉아 흘리는 눈물에는 지나온 모진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순옥이는 품 안에서 보자기에 쌓인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거 내가 우리 남편 수술비 급하다고 선뜻 내줬던 그 돈, 그리고 내가 시집 갈 때 나한테 보물처럼 간직해달라던 편지들이야. 너 힘들게 사는 거 건너 들려오는 소문으로 다 들었어. 그 아들놈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상자 안에는 50년 전 제가 순옥이에게 빌려줬던 돈을 꼬박꼬박 모아둔 통장과 세월의 때가 탄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돈으로 몇십만 원, 지금은 73억 자산가인 저에게는 푼돈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진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옥이는 제가 파출부 일을 하고 주방 보조를 하며 빚을 갚던 시절에도 유일하게 저를 기철이 엄마가 아닌 영자라고 불러준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놈들은 내 피를 빨아먹을 궁리만 할 때 이 친구는 5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순호가, 이 돈은 됐어. 나는 이제 돈이 아주 많단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 둘 곳은 하나도 없었어. 내가 들고 온 이 상자가 내 73억 상가 건물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귀해. 우리는 그날 밤 실버타운의 넓은 테라스에서 와인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 흉을 보며 신세 한탄을 하는 대신 우리가 젊었을 때 꿈꿨던 일들,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이야기했죠. 아들 기철이가 돈을 달라며 울부짖던 목소리는 이제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다음 날 아침 실버타운 게시판과 지역 커뮤니티에 이상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70억 자산가 할머니의 충격 실체, 자식을 버리고 실버타운으로 도망가 라는 제목의 자극적인 폭로글이었죠. 보지 않아도 며느리 희진이의 짓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봤지? 지금 인터넷 난리 났어. 엄마가 우리 버리고 도망간 비정한 엄마라고 다들 욕해. 지금이라도 상가 지분 절반만 넘겨주면 내가 이거 다 내려줄게. 어떡할 거야? 엄마 망신당하기 싫으면 빨리 결정해. 아들은 이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시선과 평판에 민감한 제 나이를 이용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죠. 제 곁에서 이 소식을 들은 순옥이가 분노하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자야, 저놈들 정말 인간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 희진이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더군요. 제가 이 아파트를 나오기 전 거실에 설치해 두었던 홈카메라와 그간 녀석들이 거실에서 나눴던 모든 대화가 제 컴퓨터 서버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순호가, 걱정 마. 똥물이 튀었으면 씻어내면 그만이지. 대신 이번에는 그 똥물을 녀석들 머리 위로 아주 통째로 부어줄 생각이다. 저는 즉시 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올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장과 함께 그동안 숨겨두었던 최후의 영상을 유튜브와 지역 커뮤니티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생일날 제 국냄새가 싫다며 비웃던 며느리와 제가 죽기만을 기다린다는 아들의 생생한 육성이 담겨 있었죠. 엄마가 언제 죽을지 내기나 할까? 낄낄거리던 아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여론은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저를 욕하던 사람들은 이제 아들 내외를 향해 폐륜하라며 돌을 던지기 시작했죠. 여론이 험악해지자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도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희진이는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친정 식구들에게조차 외면당했죠. 돈을 지키려다 명예와 인생까지 통째로 날려버린 꼴이었습니다. 저는 순옥이와 함께 실버타운의 최고급 마사지를 받으며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영자야,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이제 시작이야. 순호가, 우리 다음 주엔 제주도로 여행 갈까? 내가 예전에 가고 싶다던 그 바닷가 호텔. 내가 제일 좋은 방으로 예약해둘게. 7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돈의 힘을 복수가 아닌 행복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여행을 앞둔 전날 밤, 실버타운 정문은 또다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놈의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엉금엉금 귀여운 며느리 희진이가 경비실 앞을 붙잡고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70억이라는 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그 좋던 금슬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를 향한 증오만 남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기철 씨가 미쳤어요. 엄마가 돈 안 주면 나랑 같이 죽겠다고 나를 때리고. 어머니, 저 좀 여기서 숨겨주세요. 로비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며느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그 어떤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저지른 독설과 멸시가 내 가슴에 박혔을 때 저 여자는 과연 단 한 번이라도 내 아픔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제 곁에는 순옥이가 제 팔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희진아,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니? 너희 둘이서 서로를 뜯어먹든 죽이든 그건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경찰에 신고는 해줄 테니 여기서 나가거라.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세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 상가 하나만 팔아도 우리 다 잘 살 수 있는데 왜 저 노인네들 소굴에 돈을 처박으시냐고요. 가족이라니, 그 소름 끼치는 단어를 저 여자는 참으로 쉽게도 뱉어냈습니다. 그때 멀리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기철이가 달려왔습니다. 눈이 뒤집힌 녀석의 손에는 골프채가 들려 있었죠. 녀석은 저와 휘진이를 번갈아 보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하하! 그래, 엄마! 끝까지 이거지? 나 죽고 엄마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내 인생 망친 건 엄마야. 그 돈 안 내놓을 거면 같이 가자고. 기철이가 골프채를 휘두르려던 찰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실버타운 보안 요원들과 경찰들이 녀석을 덮쳤습니다. 73억 자산가가 머무는 이곳은 그런 얼치기 협박이 통하는 곳이 아니었죠. 저는 김 변호사를 통해 이미 아들의 폭력 가능성을 경고하고 보호 요청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제 바닥에 눌린 아들은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악을 쓰며 울어댔죠.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기철아, 내가 내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내 탐욕이 너를 망친 거다. 너희에게 줄 유산은 이제 단 1원도 없다. 오늘 이 사건으로 너는 내 접근 금지는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피하지 못할 거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아들과 며느리가 끌려간 뒤 실버타운 정문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순옥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하더군요. 영자야,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그 한마디에 73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비로소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던 기생충들을 완벽하게 떼어낸 뒤에 찾아온 찬란한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순옥이와 함께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73세, 누군가는 끝이라 말할 나이지만 저에게는 비로소 시작인 나이입니다. 제주도의 최고급 풀빌라에 도착하니 에메랄드빛 바다가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변호사님, 제 상가 건물 하나는 전문복지재단에 기탁해주세요. 저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름은 영자의 숲으로 해주시고요. 나머지 재산은 제가 죽을 때까지 원 없이 쓰고 남은 건 다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서로를 물어뜯던 자식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는 순옥이와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시고 시원한 바람이 제 하얀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73년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눈동자만큼은 소녀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영자야, 바다 너무 예쁘다. 우리 여기서 한 달만 살다 갈까? 한 달이 뭐야? 1년도 좋고 10년도 좋아. 이제 우리 인생에 안 돼라는 말은 없다, 순호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저는 바다를 향해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 속에 응응어리졌던 공국 냄새도, 아들의 배신감도, 며느리의 악담도 이제 저 푸른 바다 너머로 영원히 씻겨 내려갔습니다. 73의 영자, 저는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로지 영자로 살아가려 합니다. 제 손에 쥔 73억보다 제 가슴 속에 핀 이 작은 자유가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이제야 압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나의 진짜 인생,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선생님들, 오늘 영자 씨의 사이다 복수국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에게 모든 걸 쏟는 게 사랑이라 믿었지만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이제는 선생님들도 나를 위해 용기 내어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 큰 복이 깃들길 제가 함께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선생님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이 고단할 땐 언제든 들러주세요. 제가 늘 여기에서 선생님 편이 되어 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수기의 마음쉼터였습니다.